돈은 한계 효용이 없다. 아,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느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제가 소장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 환율, 그 다음에 화폐,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거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돈을 버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서 성공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이 경제학에 대해서 이 해박하신 분들이 이론까지 실제로는 투자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제가 서울 올라올 때요, 양복도 빌려가지고 입고 왔어요. 몇십 년 전 얘기죠? 그러니까 70, 그때가 80년, 정확하게 이제 오래된 기억조차 안 뭐 나는데.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예. 그런데 이제 양복도 입고 빌렸고 해서 우리 매형 옷을. 그러면 아까 넥타이도 빌려 입고 내 거는 속옷하고 양말이야. 네. 예, 내 옷은. 그럼 돈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니면 그죠? 그렇죠. 근데 내가 1년 반 만에 집을 샀어요. 아, 그때. 목동에. 아, 목동에. 그래가 결혼. 투자로? 예? 투자로? 그렇지. 주식 투자해갖고 이제 산 집이에요. 네. 집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이어서 말하기 힘들고, 하지 마라, 누군가 하지 마라 해서 안 한 거야. 그때가 이제 한국은행 근무하실 때인가요? 아니, 그렇죠. 저 그때 재무부 있을 때. 아, 재무부에 있을 때. 하지 마라고 또. 감사에 걸리셨군요. 감사가 아니고, 여하튼 그런, 하지 마라는. 네, 하여튼 다른 정보기관에서. 예, 하지 마라 해서 안 한 거예요. 그때부터 안 하다 보니 이제 익숙해져 버렸어요. 또 집도 있고 이래, 이제. 별로 뭐. 아니, 그냥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냥 안기부, 안기부인가 그때는? 정보부에 끌려가신 거예요? 끌려간 건 아니고요. 여하튼 경고 받으신 걸로. 예, 왜냐면 내부자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요즘 용어로는. 네. 그러니까 아닌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투자는 안 하시게 된 걸로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투자의 감각은 가지고 계신 걸로. 경험치 있지, 성공한 경험치.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화폐에 대한 그 효용과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 돈이 많으면 그 행복할까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만족을 모르고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도 하나의 경제 원칙이 뭐 적용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참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왜 이재용 부회장입니까? 네. 국민연금 이용해가지고 하다가 지금 그 구속대가 있죠. 네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왜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또 그 범법 회계를 할까? 근데 궁금하잖아요. 만약에 화폐 한계 효용이 제로가 있다 하면. 그죠? 얼마가 그 사람 입장에 한계 효용이 제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 정도 벌면, 돈 귀찮아. 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우리나라 역사, 제가 한 5, 60년, 한 60년, 실제 이제 경영하는 3, 40년이거든요. 그렇게, 나 돈 이제 벌기 싫어 하는 재벌 회장은 잘 못 봤어요. 어떻게 하든지 탈세하거나, 또 범법행위 하는 사람은 신문에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돈이 한계 효용이 있는 거냐? 돈은 많이 가지면, 아까 더 이상 가지고 싫은 그 금액대가 얼마냐 이거야. 우리 5대 지금 40% 벌었는데 아직 부족하잖아, 그지? 부족하단 말이야. 우선 자가용 비행기도 하나 사고 싶단 말이야. 그거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까지 또 자가용 비행기를 사면 또 그만둘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호텔도 하나 사야 돼.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이제 무한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돈에 대한 그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되는 점은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 자선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돈 있으면 자선사업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면 그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 그죠? 경우에 따라서 누가 여주 시민 전부 다 내가 한 달에 꼭꼭 한 1,000만 원씩 주고 싶는데. 시장 출마하시려고 그러는. 네, 그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기분 좋은 거거든요. 네. 내 덕택에 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죠? 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 나도 행복한 거야. 그러면 돈은
한계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예.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예, 예. 계속해서 불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래서 있다. 바로 수요 곡선하고 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수요 곡선에서는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되는 시점까지 물건을 사요, 그죠? 그럼 총 효용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에 대한 한계 효용이 없으면 그럼 이 곡선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질문을 제가 또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 질문을 제가 역으로 던져볼게요.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범법 행위를 했는데 명예를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돈 때문일까요? 돈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한계 효용이 없는 거야. 음.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거야. 그분도 그렇죠. 아까 사회사업 하는지 모르지만 별로 나 그런 거 경험 못 했는데 예? 다른 목적이 있겠죠. 그 우리가 보통 그 긍정적으로 봐주는 이유는 예.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지분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들을 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정도야. 그래서 돈은 아까 얘기했으면 그게 없다. 욕망에 끝이 없다. 돈은. 제가 한 3, 40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느낀 경험치는 돈에 대해서는 한계 효용이 없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싸운다. 뭐 로또 되니까 뭐 예.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예.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당첨되면 이혼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돈은 한계 효용이 없다. 그래서 수요 곡선을 화폐에 관해서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많은 화폐 혹은 경제학자들이 화폐나 환율과 관련해서 이 수요 곡선을 그 데이터로 많이 사용한다 이 예. 말씀이신 건가요? 예. 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그 원자재들은 기업들에 이제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네. 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물가하고 관련돼 있고 네. 또 금리하고 관련돼 있어요. 원자재가.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 극대화를 해야 되니까 네. 원자재 가격 상승 국면에서 그 상승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석유로 치면 한 1년 전에 한 4, 50달러 하던 게 지금 60달러까지 와서는 20%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매출액 마진율이 4% 되는 기업들이 20% 올라보면 난리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올라가는 모양을 뭐 물론 정보로 다 취합하겠죠. 네.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사기 시작하겠죠. 쉽게 하면 올라가는 그래프 모양이 보면 이제 그 수치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런 거 다 종합해 갖고 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나중에 지금은 이제 45달러에서 47, 8이 됐는데 나중에 60달러 됐어. 그 짧은 시간에 한 60달러 가거든요. 오래 안 걸려요. 네. 그럼 그때 생산물이 나오면 한 6개월 후에 앞에 산 것도 60달러에 산 것처럼 해가 가격이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버야 그 기업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고와 관련돼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 국면에서는 그 아까 주가가 올라가요. 원자재 관련 주식은.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제자한테 한번 전화로 석유 가격 낮을 때 석유 주식 한번 사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네. 기억이 나죠? 요새 최근에 그 오일 기업들이 많이 올랐죠. 예, 예. 그래갖고 뭐 제가 얘기할 때보다 한 50% 올란 것 같더라고. 많이 올랐더라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 주수가 한 50 정도 못 올랐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50%는 큰 거죠. 아니 뭐 종목에 따라서 많이 오른 것도 예, 있는데 예, 예. 뭐 하여튼 그래서 큰 평균이 퍼센테이지죠. 그러니까 빠진 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평균이 아까 한 30% 오른다는 얘기는 빠진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100% 올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원자재 관련도 똑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 국면에서 사면 기업 입장에서 어떤 재고가 이제 평가를 하면 더 다운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의 자산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가 하락 국면에서는 가능한 재고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가도 원자재가 하락 국면에서 그 관련 기업 주가가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막 떨어지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에 사기 시작했는데 석유를 예. 원유를 100원에 사기 시작했는데 지금 90원으로 떨어졌네? 예. 아 이거 싸졌네? 지금 사지 않는다 이거죠. 예. 왜냐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지금은 그냥 이럴 때는 있는 거를 빨리 소모를 해버리고 예. 다시 뭐 한 7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75원, 80원으로 올라가는 이 시점에
사기 시작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하튼 그래서 이게 원자재도 수요 곡선을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으로 접근하면 실패봐요. 주식도 아까 그 관련 주식 있잖아요. 예. 관련 주식도 뭐 구리회사 같으면 우리나라도 뭐 구리회사 많이 있을 거예요. 구리회사에 투자할 때는 원자재 가격이 낮은 시대에서 올라가는 시점에 해야지 높은 시점에서 내려가는 시점에 하면 주가는 또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뒤늦게 따라가면 실패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공인 회계사들이 왜 대부분 그 수익률이 낮냐 하면 결과를 가지고 그 회계사들이 그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미리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고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기대 심리로 가는 거니까. 왜 그렇게 큰 손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요. 수익을 실현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요. 그런데 고점에서 실현을 하게 된다고. 그런데 이제 회계장부는 대부분 아까 결과치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회계장부를 보고 접근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내가 원자재도 그때 가격이 낮을 때 하락한 이유란 말이죠. 그럼 원자재 가격이 60%를 넘어버리면 달러 등장 이 석유가 그때부터 올라갈 게 별로 없거든요. 지금은 공급 초과라고 석유가. 네. 그러면 그것은 올라갈 게 없으면 내려가는 일밖에 없다고. 그럼 이미 60달러 오는 순간에는 그 관련 주가는 고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주식들은.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네. 지금 이렇게 오를 때 사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 이 수요 곡선하고 이제 연결 시기가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데, 원자재도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곡선 형태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원자재 생산업체에도 또 난감해요. 내릴 때가. 아, 그러니까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하면 네. 수요 곡선의 원칙은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건데 네. 지금 원자재나 화폐나 환율이나 이런 거는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거꾸로 얘기해.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오른다고 봐야지. 아,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예.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느냐. 가격이 완전히 상승해서가 다른 아니라 얘기거든. 그러면 세로축에 가격을 넣고 가로축에 수량을 넣었을 때 하나는 우하향하고 하나는 우상향하는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 경제 투자에 있어서는 더 적용되는 게 그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은 실제 뭐 경험해 본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다 알 거예요. 자기도 이번에 그 석유를 가지고 경험해서 유가가 오르니까 그게 올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얘기할 때는 유가가 형편없이 낮을 때거든. 그죠? 그러니까 석유화학 업체가 적자날 때. 그지? 적자나니까 그 회사 주가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때 보면 많이 올랐더라고. 자기하고 내하고 통화할 때 보니까. 그래서 내가 석유는 모두 적자 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유가가 낮으니까 적자 나는 거 아니야. 정제 마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만 올라가면 문제 해결이 되거든. 지금 그러한 이유로 지금 화학 관련 업체들 주가도 상당히 올라가죠. 이익도 높아지고 그렇죠. 있고.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투자에서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잖아요. 수요 곡선에 의해서 하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그 시장 참여자들의 감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판단 참고 자료에 의해서든 어느 뭐 중간 지점서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생기는 수요 증가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식 시장 같은 데는 한번 오르면 한 2, 3년 가거든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서 이제 석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유가가 상승했어요. 그죠? 그러면 석유화학업체가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야. 정제 마진율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그 석유화학 관련 주식이 올라가. 그죠? 그러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생산을 더 하든지, 그죠? 그럼 또 매출액이 더 늘어나. 그 플러스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 석유화학 업체 주식을 가진 기업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재벌로 가지고 하면 계열사로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주가가 하면 계열사도 주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계열사들이 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금융시장만의 얘기고,
그렇게 되면 돈을 가진 사람은 유상증자로 해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그죠? 또 자기도 다른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어. 주가가 올랐으니까. 네. 또 채권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이익이 또 생겨. 그러니까 이 아까 선순환 과정이 한 2년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왜 오래 가느냐? 뭐 얘기를 했을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어떤 공무원한테 내가 자료를 줬어요. 왜 미국은 오래 가느냐를 가지고. 그래 한 3페이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는데 투자를 했으면 뭐 내가 지금은 조금 다우존스가 차라리 낫다. 지금은 나스닥은 금리 상승 국면에서 아무래도 좀 불리하니까 아직까지 뭐 그렇게 거품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너지 공급이 자꾸 받거든요. 또 기업이익이 자꾸 증가해요.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100% 동의해요. 왜 그러냐 하면 배당을 하든 안 하든 내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건 내 재산이에요. 그죠? 굳이 배당을 안 해줘도. 근데 언젠가는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돼요. 그렇다 하면 이제 기업 이익이 나는 회사는 자꾸 거기 유보 이익이 쌓일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유보 이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죠. 그거하고 뭐 경영을 노름하고 이러면 그건 아니겠죠. 그죠? 네네. 그러나 아까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분야로 확장을 해 나간다면 앞으로 그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그건 자꾸 쌓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평균 그 매매 빈도수 1년에 한 번 잘 안 해요. 1년 2개월에서 1년 5개월 만에 한 번 매매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기 해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사고 팔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섞어. 그러면 계속 까먹는다고, 확률적으로. 예? 바로 그런 얘기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바로 분석도 제대로 하지만은, 한 번 사면 1년 정도 있다가 가요. 그러면 다 이기가 가지고 다음에 투자해요. 그럼 그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두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건 왜 모두 다 이겼냐? 기업 이익도 그 1년 동안에 증가해버린 거예요. 빠지더라도 소폭 빠진다는 거예요. 기업 이익이 받쳐주기 때문에. 근데 하루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사이에 기업 이익이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렇죠. 그죠?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바뀌어 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1년을 보면 대부분의 우량주들은 기업 이익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을 살 때도 그랬거든요. 아까 잠시 얘기했는데 1년 동안 쳐다보지를 않았어요. 아, 사놓고. 예, 왜 그러냐면 그때 내가 정권주를 샀는데 정권주가 액면가 500원 할 때 480원 이럴 때 샀어요. 액면가보다 더 떨어졌네요. 예, 그럴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6,000원에 팔았잖아요. 12배. 1년 있다가, 1년 반 있다가. 그럼 은행은 빚을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때도 이제 자본이 없으셨는데 은행에서 빚을 내서 사셨다는 거는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재미나는 에피소드를 하나 더 하면 은행 대리가 그때 고등학교 친구였어. 예? 대학원 나오고 은행 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너 돈 좀 빌려줄게. 뭐 할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좀 빌려줘라. 너는 뭐 이자만 갚으면 되잖아. 그 내 월급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빌려줬는데 300만 원을 처음에 빌렸어. 그 다음에 또 1000만 원 또 빌려달라 하는 거야. 300만 원을 가지고 그때까지 주식 안 해. 300만 원요. 그거 갖고 적금 넣는 거예요. 예? 300만 원을 가지고 적금을 넣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000만 원을 달라해. 한 6개월 되면 빌려줘요.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주식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원은 뭐 신용을 쌓는 과정인가요? 그 친구 입장에서 나는 이상한 사람이야. 왜? 대출 금리가 적금 대금이거든요. 네. 예금금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은행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내가 술 먹고 왔거나 좀 이상한 거야. 왜 그러신 거죠? 그런 게 뭐냐 하면 제대로 우선 금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요새로 치면 그것도 한 1억 빌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1000만 원이면. 더 됐죠, 그 당시에. 예, 예,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1년 이상 집 사고 남고 또 먹고 막 놀고 막 술값을
축구하는 애들끼리 가가지고 내가 밥값 술값 다 내도 그러면 그때 돈으로도 한 100만 원 나와요. 그래 하면 요새 또 1,000만 원 나가는 거야. 요새 친구들은 1,000만 원 술값 내러 가면 안 연락할 거야. 그죠? 근데 이제 돈 12배 버셨으니까. 근데 우리 때는 그래 했어요. 월급 다 털어놓고도 술 사는 사람도 있었어. 하여튼 뭐 그 제 에피소드로 얘기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원자재도 주식도 채권도 외화도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으로는 어렵다라는. 돈 벌기 어렵다는. 그러니까 같은 경제 원리 중에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이 원리가 이 이론이 더 시장에서는 맞아 떨어질 그게 가능성이 높다. 화폐가치 보전 심리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필요한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자가 됐든 애널리스트가 됐든 어떤 현상을 해석을 할 때, 분석을 할 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이론을 적용했는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론을 적용했는가, 네.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수익률 나올 수 완전히 있다. 다르죠. 예. 한 분은 아까 환율이 1,000원 깨진다는 얘기를 하고 한 분은 조금 내리다가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씩 경제학에 대해서 원리를 이해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투자에 아주 그 유용하게 이렇게 네. 적용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지혜 같은 게 좀 생기겠죠. 그렇죠. 뭐 조금 판단력. 알수록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